남은 올해 그리고 내년 2025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건 이런 거예요. 과거에 90% 확률로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올 가능성이 거의 90%입니다. 단 90년대 후반에 미국의 르네상스처럼 IT 혁명이 있었던 것처럼 AI 혁명이 나타난다면 경기 침체가 안 올 수 있는데, 저는 그때 당시만 놓고 보더라도 여전히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10% 남짓한 확률로 이번에는 경기 침체가 안 왔습니다. 네, 매우 이례적인 것이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놓고 보면 90년대 후반하고 재조명되고 있어요. 그때도 IT 테크놀로지, 마이크로소프트를 기준으로 해서 미국의 생산성 혁명이 이런 높은 금리에도 모든 걸 다 뒤엎을 만큼 견고한 미국 경제를 이끌어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AI 테크놀로지가 그 부분을 자아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계속 좋다는 건가요? 그런데 미국이 왜 그러면 기준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느냐. 결국 고금리에는 장사 없다. 미국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1년, 2년 다 이연시키고 딜레이 시킨 거는 너무나 잘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한 부분에 불안한 부분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뉴스플로우를 보시면, 이건 미국의 실업률이에요. 미국의 실업률이 81년도, 90년도 IT 버블, 서프라임 다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미국은 실업률이 모든 걸 대변합니다. 미국 경제에서 소비 경제가 63%를 차지하는데, 소비는 소득의 함수고요. 소득은 실업과 재테크, 즉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은 계속 좋잖아요. 언제 꺾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소비의 소득의 근원은 고용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업률을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쁘신 분들이 미국에 도대체 수많은 경제지표 중에서 내가 정말 바쁜데 뭐 하나만 봐야 돼 라고 하면, 첫 번째는 고용지표고요. 두 번째는 소비심리지수입니다. 실업률은 특징이 있어요.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고용시장은 한번 상승을 시작하면요, 되돌림 없이 계속해서 추세를 갖고 상승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과거 평균을 보면 26개월 정도 지속합니다. 26개월 정도 과거 평균을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의 이 얼개 속에서 실업률의 저점이 어디였을까라고 보면 작년 4월이에요. 작년 4월이 완전 고용 실업률 3.4%였습니다. 현재 딱 1년 정도 지났고요. 지금 13개월 지났죠. 과거 평균을 놓고 보면 앞으로도 1년 동안은 실업률이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실업률이 오른다는 것은 미국의 고용시장이 둔화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건은 그럼 얼마까지 둔화될 거네. 지금 실업률이 한 몇? 4%입니다. 4가 5로 바뀔 것이냐, 아니면 6으로 바뀔 것이냐. 5로 바뀌면 경기 침체가 크게 가시화되는 것이고, 아니면 지금처럼 4%, 4.1%, 2% 완만하게 하면 경기 침체가 오히려 그냥 완만하게, 아니면 경기 침체 없이 그냥 둔화되는 것이고요. 금융시장은 전망할 때 완만하게 둔화될 것입니다 라고 보는데, 과거에 보면 이렇게 급등락한 적도 많았다. 과거의 고점 보면 뭐 10%, 10%, 7%, 6%, 평균 8.7%.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 고용시장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평균 상승폭이 3.5%포인트. 그러면 저점은 3.4, 더하면 6.9%포인트. 까지도 진폭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뭐 과거의 평균이 그대로 도입된다는 가장 강력한 가정을 놓고 봤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안 좋은 시나리오를 감안해서 본다면 7%까지 오르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주식시장 너무 호황이고 미국 경제 너무 좋다고 하는데, 이때는 그럼 침체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상태가 되면 거의 침체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과거의 역사는 저렇게 통계적으로 임플리케이션, 함의를 주는데, 미국 연준은 어떻게 보고 있냐. 미국 연준은 앞으로 2, 3년 동안 실업률이 나빠봐야 한 5%대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완만하게 오를 대로 맞습니다. 가정한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모든 걸 감안해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미국은 한 2년 동안, 3년 동안 미국 연준도 앞으로 미국 고용은 완만하게 둔화되겠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거야. 한 200bp 인하할 거야. 그럴 때 실업률이 대략 한 5% 중후반이야. 그러면 그냥 완만한 둔화야. 이게 미국 연준이 기대하는 전망. 하지만 과거 통계를 보면 항상 연준은 전망대로 경기가 움직인 적은 없다. 연준이 바라보는 5% 훌쩍 넘게 뭐 6% 후반 7%로 둔화될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둔다. 이 연착륙 시나리오, 그러니까 연준이 갖고 있는 거죠. 완만하게 소프트 랜딩 할 거야. 근데 경착륙 됐을 경우에 실업률 지금 7%까지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을 결정짓는 시나리오의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금리입니다. 금리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금리에 장사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연준도 지금 금리를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3번 내리겠다 해서 1번 내리겠다. 그런데 올해는 적게 내리지만 내년에 더 많이 내리겠다. 근데 과연 연준이 이렇게 더 많이 내린다는 것은 내년에 올해보다 경기가 좀 더 식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이 지리한 이제 전망 속에서 해석이 이제 분분한 것이죠.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품론을 다 상쇄할 정도로 적재적소에 정책이 들어간 거랑 AI가 중요했는데, 이번에도 정말 침체가 오냐 안 오냐 이 측면은 금리 인하와 인상 요거를 얼마나 연준이 잘하느냐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데이터를 보면, 이거는 미국의 GDP 그로스예요. 성장률입니다. 그럼 과거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됐을 때와 인상했을 때, 경기가 좋으면 인상하는 거고 경기가 안 좋으면 인하하는 것이죠. 성장률이 과거에 놓고 봤을 때 1%대면 기준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 했더라고요. 0%면 2번, 아예 0제로금리면 거의 한 4번 정도 100bp 정도 인하를 했고요. 2%면 거의 동결. 그러니까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한 2% 정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르면 계속해서 인상했었고요. 근데 지금 2024년 1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몇이냐 보면 1.3입니다. 그러니까 한 차례 인하. 과거 평균을 보면 이게 이제 0% 떨어지면 이제 두 차례 하겠죠. 양측면의 이제 시나리오 어떻게 우리가 지표를 따라가 봐야 될지 또 연준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쪽을 좀 볼까요? 중국이요. 지금 실업률이 상당히 안 좋은 그리고 디플레 과제까지 지금 중국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사실상 회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빈센트님 보시기에 경제 상황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일단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1.6%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21.6%라는 것은 아마 실제적인 실업률은 뭐 30-40%, 청년의 절반은 지금 고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졌냐라고 보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도 그렇고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지만 유럽도 그렇고 대부분 2-3년 동안의 기준금리 인상을 했을 때 유독 유동성을 계속해서 풀었던 국가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유동성을 투입했습니다. 인하하거나 동결하거나 계속해서 그만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유동성으로 모든 걸 다 메이크업 했는데 그래서 경기를 살렸냐라고 보면 첫째, 중국의 고용시장의 청년 실업률이 더 높아졌다. 그러니까 정책 효과가 안 먹히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유동성이 이렇게 풀렸으면 물가가 치솟아야 되는데 중국의 물가 지수가 PPI 같은 것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즉 디플레이션. 그래서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돈은 다 어디로 갔냐? 다 잠식되는 거죠. 돈이 100을 풀면 90은 다 어디 잠식되는 거예요. 네, 부동산입니다. 근데 부동산도 안 좋지 않아요? 안 좋으니까 그거를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돈을 모았고 터지기 전에 그게 시중에서 부동산에 계속 잠식됐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계속해서 경제 개발했을 때 가장 큰 탄력성이 있었던 게 건설 경기, 부동산인데 그게 계속 잠식됐었고 근데 워낙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들이 조금은 고개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약발이 먹히고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전망이 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어느 쪽으로 보세요, 빈센트님은? 경기 선행지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OECD에서 발표되는 중국 경기 선행지수가 턴어라운드, 즉 우상향을 그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선행지수니까 실무 경기 한 6개월 정도 선행하잖아요. 중국 경기 좋다라고 방점을 찍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약간 부정적입니다. 중국의 경제가 잘 나가려면 차이메리카, 즉 미국이 투자하고 미국이 사주고 중국이 세계 공장을 자초하면서 이 윈닝 그로스 했던 이 메커니즘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중국의 선행지표가 고개에 들었을 때 저는 중국이 다시 한번 회복할 겁니다 라고 방점을 찍을 텐데 지금은 절름발이잖아요. 미국이 중국하고 대선 이후에 더 격화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렇다면 중국의 수출 내수를 봤을 때 내수는 부동산 때문에 많이 잠식돼 있고 돈의 효과를 어느 정도 메이크업 한다 그러지만 이게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끌 만한 힘은 없다라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 그냥 고용률도 청년 실업률이 20%를 훌쩍 넘었으니까요. 그러면 중국이 수출을 잘해야 되는데 중국 수출이 미국향이 아니고 다른 나라 즉 중국의 경제권에 있는 동남아라든지 다른 국가로 이제 확대돼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확대될까가 가장 키입니다. 그래도 이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죠. 하지만 2-3년 전에 중국이 빠르게 회복했을 때 그 흐름 미국이라는 파트너를 잃어버렸었던 중국이 과연 자생력을 갖고 할 수 있을까? 저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또 다 차단시키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제조업 리쇼어링도 맥락으로 마찬가지고 중국이 이렇게 해서 계속 고립돼서 안 좋아지면 다른 쪽에 또 다른 뭐 기회가 있을지 어떤 영향으로 좀 연결고리를 보세요? 그래서 화장품주를 보면 거기에 약간의 힌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K-뷰티라는 것으로 포지셔닝 해갖고 이제 중국이 아닌 전방위적으로 가고 있죠. 그만큼 그동안 한국 경제가 좀 어려웠죠.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적인 의존도가 거의 4분의 1 정도가 중국 향이었으니까요. 반도체는 거의 중간재가 80% 이상이 중국 향이었으니까요. 물론 무 자르듯이 한 번에 옮기긴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 인고의 시간 끝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 활로처를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다변화가 이미 가시화됐고 그런 게 수출 시장에 찍히고 있다. 자, 중국이 어려워지면 한국은 어떠냐? 과거에는 콜레이션이 상당히 강했죠. 지금도 아예 없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한국 시장에서의 화장품주를 보면 화장품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중국의 의존도가 워낙 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많이 올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중국 이외의 지역에 대한 활로를 폈던 것처럼 한국 기업들도 아직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산 가치는 어떻게 바뀔 거라고 보시는지 현금으로 앞으로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갖고 있는 게 맞을지. 포트폴리오 측면의 질문인데요. 포트폴리오는 다변화가 답이라고 봅니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인플레이션 국면에 현금을 갖고 있으면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현금은 다소 좀 지양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한 2년 전부터 금을 사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서 금이라는 것은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8달러의 움직임도 금, 인플레이션 해치도 금 그래서 금은 교집합이 많다라는 얘기를 한 2년 전부터 드렸던 것 같고요. 많이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현금은 조금 비중을 축소하고 금 아니면 비트코인, 주식 하지만 주식은 전방위적인 주식이
아니고 성장과 쏠림이 있는 주식, 주도주를 주로 담자라는 것이고 포트폴리오 말씀하셨는데 네. 주식은 성장주, 주도주 위주로 담아라 하셨어요. 반도체? AI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 드렸냐면 이전보다 코스트가 높아졌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에 따라서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성장주, 현재의 가치보다는 성장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기업을 옷가석을 가릴 것이냐, 아니면 기대 수익률이 낮다면 성장성보다는 지금 수익을 많이 버는 다소 성장과 산업 섹터는 조금 지지부진한다 하더라도 현금을 많이 확보해서 안정성이 있는 종목을 선택할 거냐 등등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대 수익률을 말씀드렸던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는 미래에 대한 성장 산업에 열광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주목하자. 거기에는 AI 트렌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어때요? 지금 부동산이요? 꽤 많이 올라왔지 않나요? 부동산이 주춤할 때가 되면 정부에서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생아 특별론까지도 자리매김하면서 계속해서 대출 수요로 하단을 받쳐줬던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금리도 좀 낮춰질 것 같다. 지금의 시점이 딱 그런 거죠. 이전보다 많이 올랐네. 전세 가격도 많이 올랐네. 그런데 가장 불확실성이 뭐였지? 금리였잖아. 근데 금리가 이제 내려간대잖아. 그러면 지금 가장 안 좋은 상황은 거의 끝자락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지금 다시 사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딱 그런 것 같습니다. 고금리 시대는요, 대출을 일으키는 게요, 과거에 금리가 높았을 때는 어떤 사람이 대출을 일으켰을까요? 확실히 그 대출을 갚을, 그러니까 그쵸. 이자 능력이 되는 고소득자. 저금리 시대는 누가 대출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저금리 시대는 사실은 아무나 의중이 있으면 싸니까 돈의 가격이, 대출 가격이. 근데 지금은 고금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투자는 지금 더 지양해야 돼요. 고금리 시대에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은 고소득자, 즉 대출 수요로 레버리지로 부동산 사는 게 거의 자리매김하고 국룰이지만 그 레버리지 효과가 금리가 내려간다 그래서 이전보다 아까 중립금리도 말씀드렸지만 레벨이 높아질 거예요. 과거의 제로금리 2%, 1%대가 금리가 아닌 3, 4%대의 금리의 이자 부담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은 이전보다 레버리지를 적게 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야죠. 그리고 PF 문제가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장 큰 뇌관이었잖아요. 이거는 잠잠해진 건가요? 말 그대로 뇌관입니다. 언제나 터질 수 그렇군요. 있고요. 다만 계속해서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것 듯한 담보가 들어가고 있고요. 따라서 나중에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른다면 이제 문제가 될 건데,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니면 천운이라고 할까요? 금리가 이제 고점 찍고 내려가고 있으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자 그렇다면 PF에 대한 악령이 끝난 것인가? 저는 이게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한계 기업들, 잉여 기업들 망하지도 않고 망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열리지 않는다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인생에 정답이 없는 것처럼 투자에도 정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왜 하냐?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좀 더 확신을 갖고 다리 뻗고 자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인데, 그럼 기준점이 흔들리면 다리 뻗고 잘 수가 없는 것이죠. 기준점을 세우자라는 것에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경제지표를 갖고 기준점을 세워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근데 경제지표가 단점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6월 말인데 가장 확정치라고 할 수 있는 경제지표는 지난달의 경제지표예요. 그러니까 타임 레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특히 주식시장은 앞으로 3개월, 6개월, 12개월 포워드, 미래를 보고 현재 투자를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경제지표들은 딱 과거의 경제지표예요. 그러면 딱 하나의 가정이 깔려 있는 것이죠. 과거가 좋았으면 앞으로도 좋다. 과거가 안 좋으면 앞으로도 안 좋을 거다. 근데 여기는 항등식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매크로까지 봐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보다는 매크로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크로가 자신의 기준점 중에 어느 부대 하나로서 자리매김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